이것만 봐도 서방의 금이 동방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지표고요. 네. 두 번째 주제는 금이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라는 주제인데요. 이거는 튜더 골드 코프의 고문 로니스토펠레의 칼럼이고요. 네,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경제와 글로벌 정치 질서의 재편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긴 과정이며 그 구체적인 결과는 사전에 불확실하고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일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인구학적, 군사적 비중의 변화와 같은 강력한 요인들이 지리, 정치적 무대의 재조정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조정은 금 흐름의 변화에도 반영됩니다. 금은 돈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그들은 점점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쪽은 서방 국가를 의미하고요. 동쪽은 중국, 러시아, 포함한 이런 국가들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SHBC 수석 귀금속 전문가 제임스 스틸. 중앙은행들의 움직임. 동부 지역의 중앙은행은 서부 지역에서도 가장 강력한 금 구매자 중 하나입니다. 2022년에는 1950년 통계 작성 이래 중앙은행의 금 구매량이 1136톤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차트는 좀 자주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요. 1950년 이래로 2022년 역대 최대치 금매입량을 찍었죠. 2023년 상반기에도 이러한 추세가 이어졌습니다. 중앙은행들은 1월부터 6월까지 금 보유량을 총 378톤 늘렸습니다. 2019년 반기 기록을 넘어선 수준입니다. 중국이 가장 많이 구매했으며 싱가포르와 폴란드, 인도, 체코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다음 차트는 금에 대한 수요가 동부로 이동한 정도를 보여줍니다. 브릭스를 살펴보면 브릭스 5개국 중 4개국,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의 중앙은행이 2010년부터 2022년 동안 누적 2,932톤의 금을 구매하는 등 눈에 띄게 중복되는 부분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차트를 보면요. 이제 서방 국가에 요 파란색이 요게 이제 서방 국가고 이게 이제 중국의 상하이 금거래소. 이렇게 보면 상하이 금거래소는 출범 이후부터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 서방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이제 빠져나가고 있다. 이렇게 쭉 빠져나갔다라는 거죠. 이것만 봐도 서방의 금이 동방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지표고요. 그리고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거 이제 동유럽, 아시아 국가들 합친 것과 서유럽 국가들이 합친 그 금 보유량 이거를 비교하면은 서방은 줄고 그 다음에 동방은 늘고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동유럽 국가와 이제 아시아 국가들 그쪽으로 금이 이동하고 있다. 미국 국채를 버린다. 브릭스는 정부 부채가 치솟는 상황 속에서 미국 국채를 계속해서 줄이고 있습니다. 즉 미국 국채가 10년 넘게 통화 준비금으로서 점점 관심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금은 준비 자산으로서 점점 흥미로워지고 있습니다. 2022년 2월 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불과 며칠 만에 러시아의 외환 보유액을 동결시켜 자금을 군사화함으로써 무기화했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달러를 무기화함으로써 이 과정이 더욱 강조되었지만 그 이전부터 진행되고 있던 흐름이었습니다. 브릭스는 현재 미국 전체 정부 부채의 4.1%만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2012년 1월에 10.4%에 비해 60%나 감소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미국 정부 부채의 10.4%를 이 브릭스라는 하나의 공동체가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게 4.1%까지 줄었다는 거죠. 거의 10년 만에 60%나 감소한 수치. 나머지 국가들도 미국 정부 부채에 대한 보유량을 줄였습니다. 2012년 1월 나머지 세계 국가들은 미국 정부 부채의 22%를 장부에 기록했습니다. 현재 그들은 19.3%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2% 이상 감소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브릭스가 특히 심각할 정도로 많이 줄이긴 했죠. 미국 국채를 그냥 갖다 버려버리는데 근데 그 외에 다른 국가들도 점점 미국 국채에 대한 보유량을 줄이고 있다는, 물론 브릭스에 비해서는 그 줄이는 속도가 적긴 하지만 그래도 거의 기존보다 12%나 감소한 수치로 지금 이렇게 줄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미국은 다른 걸 파는 국가가 아니에요. 달러를 파는 국가고 그 달러를 파는 방법이 바로 미국 국채를 파는 국가거든요. 재정 적자를 봐야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계속 국채를 발행하고 그 국채를 팔아야 해요.
그 말은 즉 미국의 국채를 계속해서 누군가가 사줘야만 이러한 통화 시스템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뜻인데, 근데 이 미국 국채를 사주는 사람들이 점점 더 줄고 있다는 거죠. 특히 브릭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무시무시한 속도로 줄이고 있고, 다른 국가들도 속도는 비교적 브릭스보다는 낮을지언정 미국 국채를 줄이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거래소의 탈서구화. 중국과 러시아는 수년간 3대 금 생산국 중 하나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중국, 아랍에미레이트, 심지어 러시아와 같은 국가들은 금거래 인프라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런던, 뉴욕, 취리 등 서구의 금거래 중심지에서 금거래가 우회될 수 있도록 영구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역할에 대한 이해가 변화하고 있음을 입증합니다. 동양은 점점 더 이상 자신을 서양의 인프라의 고객으로 여기지 않고 인프라 자체를 제공합니다. 2009년에는 6개의 중국 제련소만이 LBMA의 굿 딜리버리 리스트, 그래서 LBMA 표준 규격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현재는 13개입니다. 불과 15년 전만 해도 중국의 LBMA 정회원은 중국은행 한 곳뿐이었지만 지금은 7곳이 있습니다. 중국의 영향력 증가는 세계금위원회에도 반영됩니다. 2009년 2월에는 단 한 곳의 중국 금 생산업체만이 WGC 회원이었습니다. 이제 4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 그 금거래소도 많이 생겼죠. 이제 뭐 상하이 금거래소는 뭐 아시아권에서는 그냥 아예 압도적인 1위를 먹었고, 인도 금거래소도 있고요. 이렇게 금거래소가 다양하게 많이 생기고 있다,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라는 것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러시아랑 중국은 이제 금거래에 대해서는 위안화로 거래하는 그런 협정까지 맺는 등, 이제 이전에 금거래는 LM이나 그리고 CME 이 두 곳에서만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정말 다양한 곳에서 이루어지고, 거기에 포함된 회원사라던가 아니면 제련소라던가 이런 곳들도 중국이나 이런 국가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 예, 많이 들어서서 이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압도적으로 가격 결정권부터 그 영향력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었죠. 그래서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LBMA는 러시아를 회원사에서 퇴출하고 이제 그 관련된 데들을 이제 다 거래를 끊어버렸거든요. 그때 이제 그게 뭐 나름 러시아한테 타격을 줬었겠죠, 나름의. 근데 이제는 LBMA에서 빠져도 다른 데 거래할 때가 너무 많아요. 예,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처럼의 그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거죠. 급증하는 동부 민간 수요. 금에 대한 동부의 관심 증가는 비정부 부문에서도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 소비자 수요는 2000년 이후 292.6톤에서 2022년 824.9톤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181% 증가한 것입니다. 인도의 연간 소비자 수요도 2000년에 이미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지만 2000년 이후 증가했습니다. 2000년에 소비자 수요의 28.7%를 차지했던 중국과 인도는 전 세계 소비자 수요의 거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2022년에는 총 1600톤의 금을 획득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그 민간 수요를 이제 다시 제가 표로 만든 거거든요. 보면은 인도가 2000년에도 723톤, 엄청나게 많은 양의 금의 수요가 있었는데 2022년에 더 늘었죠. 중국은 뭐 292.6톤에서 824톤으로 거의 3배에 가까운, 그러니까 181%, 거의 3배에 가까운 양만큼 늘었고요. 하지만 일본 볼까요? 네, 이거를 좀 더 크게 볼게요. 일본을 보면 105.1에서 4.3으로 95.9%가 떨어졌다. 근데 실제로 지금 일본이 그 금을 엄청나게 통제한다고도 하거든요. 금을 들고 들어가는 게 특히 되게 어렵다고 해요. 이유는 당연히 뭐 이제 숨겨져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미국의 압력이 좀 크지 않았나라는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뭐 그런 상황이고, 대체적으로 줄인 국가들도 있고, 특히 미국이나 뭐 영국이나 이탈리아 어마어마하게 그 민간 수요가 줄었죠. 근데 이제 독일 같은 경우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늘었어요. 여기 보면은 15.6톤에서 196톤으로 1159%. 야, 이게 말이 되나요? 독일이 민간 수요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다. 근데 이거는 독일은 왜 이렇게 많이 늘릴까? 저도 궁금하고, 프랑스도 좀 늘렸거든요. 중국이 특히 많이 늘었고, 그다음에 인도도 좀 늘었고, 이러면서 민간 수요도 기존에 서방에서 동방 쪽으로 많이 이동하고 있다. 수요만 보더라도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거죠. 7월 이후 중국의 금 가격에 대한 프리미엄이 크게 증가한 것은 중국 시장의 구조적 금 부족을 보여주는 명백한 신호이며 중국의 금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결론, 이러한 서양에서 동양으로의 수요 이동은 정부나 정부 관련 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관찰될 수 있습니다. 금은 가장 가치 있는 곳, 경제적 번영과 저축률이 증가한 곳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기적으로 수요 변화는 아시아와 중동 지역의 더 높은 성장 전망으로부터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돈이 없으면 음악도 없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 가장 부유한 국가의 유명한 음악가나 뭐 예술가들이 많이 나왔다고 하잖아요. 그런 말처럼 뭐 금도 마찬가지죠. 금도 돈이 있는 국가로 이동한다. 옛날에 로마가 가장 번성했을 시기는 로마가 금을 거의 그냥 독점했던 시기였고, 미국도 최고로 번영했던 시기, 이제 브레튼 우즈 협정이 맺어질 때도 전 세계에 있는 금의 70%인가요? 독점하고 있었으니까. 그로 이제 다 흘러 들어갔으니까. 네, 그런 것처럼요. IMF의 가장 최근 경제 성장 예측에 따르면 신흥 아시아 및 개발도상국의 하위 지역은 올해 5.2%, 내년에 4.8%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는 반면 서구는 훨씬 덜 강하게 성장할 것입니다. 이는 또한 가격에 대한 영향력이 서부에서 동부로 이동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라고 이제 하면서 로니 스토펠레의 칼럼을 말씀드렸는데요. 뭐 물론 전부 다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확실한 건 이미 서부에서 동부로 금이 너무 많이 이동하고 있다라는 건 보여지고 있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더 크게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얘네들이 준비하는 어떤 통화정책 시스템이나 그런 정책들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하는데, 그런 건 제가 이전에 올렸던 영상 글로벌 근본이제 뭐 1, 2, 3, 4부까지 있나요? 아무튼 4부까지 있을 텐데 그거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CBDC 때문에 매입하는 건가요? CBDC 때문에 매입하는 건가요? CBDC랑은 좀 관련성이 낮고요. 뭐 아예 없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관련성은 좀 낮습니다. 그러니까 CBDC는 이게 저희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화폐의 형태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화폐의 시스템은 뭐 불안화폐냐 아니면 근본이제냐 음본이제냐 뭐 페트로달러 시스템이냐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라서, 예, 금을 모으는 거는 굳이 따지면은 이제 근본이제나 아니면 그런 어떤 그 바스켓 통화 같은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모으는 걸 확률이 크죠. 결론적으로는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뭐 근본이제를 하겠다 뭐 이런 건 아니에요. 막 어느 날 뭐 근본이제 우리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막 뭐 이렇게 탕탕탕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 화폐 시스템이 바뀐다는 건 되게 큰 일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바뀌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중국과 러시아와 이런 브릭스 국가들 그리고 동유럽 국가들 얘네들 금을 미친 듯이 모으면서 지금 그 만드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단기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건 우리 이제 근본이 통화 만들 거니까 우리 통화 믿어주세요가 아니에요. 예, 저는 브릭스가 그 새로운 통화 시스템 만든다고 하면서 이제 근본이 암호화폐 만든다고 하잖아요. 만들 거예요. 제가 볼 땐 분명히 만들 겁니다. 하지만 그게 지금 단계에서 그거를 기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 지금 불안화폐 시스템이 50년간 지속이 됐거든요. 이게 50년이라는 기간이면 한 사람이 성인이 되고 나서 20살 이후부터 생각을 하면 그냥 그 사람이 거의 죽을 때까지의 그 기간인 거예요. 한 사람이 불안화폐 시스템을 맞이했으면 이제 70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 시스템이 정답이에요. 그냥 이 시스템에 완벽히 적응해버려서 사람이 한번 뭐에 적응해버리면 다른 걸로 바뀌는 거에 대한 좀 두려움이나 반발심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막 브릭스에서 CBDC 근본이 CBDC가 나왔다, 이제 사람들한테 공개를 하잖아요. 몇 명이나 믿을까요? 솔직히 여러분들 갑자기 이제 브릭스에서 근본이 CBDC 나오면 그거 사실 분 몇 명이나 계실 거예요? 솔직히 별로 없어요. 없을 거예요. 굳이 우리나라 돈도 아니고 달러도 아니고 근본이 CBDC라고 해서 그 브릭스라는 국가의 통화를 보유한다? 그리고 그걸로 거래를 한다? 없어요. 솔직히 누가 사겠어요. 일반 개인도 그렇지만 기관이나 국가들도 잘 안 살 겁니다. 왜냐? 왜 그러냐면 아직 사람들이 이 화폐 시스템에 대한 의심이 커지지 않았고, 두 번째로 이거에 대한 뭔가 확실한 대안이 될 만한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얘네들이 준비하는 건 딱 두 가지예요. 지금 단계에서. 첫 번째, 화폐를 내리 깎아야 돼요. 화폐의 가치를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화폐 그동안 나는 믿고 있었는데 그냥 그런갑다 하고 믿어왔는데 이거 좀 불안한데? 라는 생각을 갖게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대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대안, 충분히 믿을 만한 대안. 그러니까 어쨌든 그 근본이 CBDC라는 것도 중국과 그런 이제 국가들이 합쳐진 거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냥 위안화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중국 돈, 뭐 브라질 돈, 러시아 돈, 걔네들이 합친 걔네 그 무슨 돈 이러니까 뭐 위안화나 루브라 같은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지금 모든 사람들의 이 인식상에서는. 그러면 야 달러도 못 믿겠는데 위안화를 어떻게 믿어? 달러도 못 믿겠는데 루브라를 어떻게 믿어?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면 대안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실물로 가야 돼요. 금 같은 거. 그래서 지금 얘네들이 하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지금 가만히 잘 생각해 보잖아요. 전쟁이 계속 발생하고 기후 위기라는 걸 통해서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그리고 보호무역주의로 또 더욱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건 바로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기 위해서잖아요. 인플레이션을 왜 자꾸 일으키냐는 거죠. 아니 이제 싸움 좀 그만할 때도 됐고 우리 다 같이 힘들어 죽겠는데 야 우리 좀 이제 화합하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뭉치자. 옛날처럼 그래 내가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우리 다시 옛날처럼 그냥 좀 살만해지면 그때 좀 뭐 나머지 이제 뭘 하든지 하더라도 지금 우리 일단 좀 살고 보자 할 법도 하잖아요. 근데 왜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기후위기나 뭐 그런 보호무역주의는 더 강화돼서 블록화 현상이 커지나요? 지금 다극체제로 가는 상황이랑 되게 비슷해지거든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죠? 인플레이션을 계속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을 계속 일으키면 사람들이 화폐에 대한 불신이 생겨납니다. 뭐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 보세요. 그 자국민들이 자기 화폐 믿나? 예,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거,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에 그 목숨을 겁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피해는 자기들도 봐요. 자기네 국가라고 인플레이션 안 오는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안으로 이런 걸 자기네가 먼저 준비를 해놓고 자기네가 충분히 많은 양을 준비를 해놓고 사람들한테 인식시켜 주겠죠. 인플레이션 이렇게 커지고 화폐 가치 떨어지는 동안 그거에 반작용으로 금 가격이 엄청 올라가겠죠. 여기에 실제로 나중에는 펌핑을 더 넣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금 가격이 치솟고 금뿐만 아니라 뭐 원자재들도 많이 올라갈 거예요. 부동산이라던가 아무튼 그런 실물 자산에 대한 가격이 막 올라가면 사람들이 야 지금 이거 화폐 가질 게 아니라 일단 실물을 갖고 있어야겠다. 이거 뭐 화폐 믿을 만한 게 아니다. 이거 갖고 있어봐야 좋을 게 없다. 뭐 일단 뭐가 됐든 실물 좀 사자. 그냥 그거에 대표적이 되는 게 금이니까 금에 대한 수요가 막 올라가겠죠. 근데 잘 생각해보면 가격이 오르고 관심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요. 우리 비트코인 10만 원일 때 뭐 어떤 인식 가졌나요? 근데 비트코인 나중에 8천만 원까지 올라가니까 막 새로운 논리가 생기고 막 진짜 막 사람들의 인식이 확 바뀌잖아요. 그때 되니까 이제 진지하게 블록체인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 많이 생기고 뭐 스마트 컨트랙트라던가 그다음에 뭐 비트코인 말고도 뭐 이더리움 그다음에 리플 이런 것들에 대한 뭐 디테일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들렸던 뭐 다양한 이론들도 사람들이 들어보려고 하고 그렇게 인식이 바뀌는 것처럼 지금 금에 대한 인식이 안 좋은 이유? 사실 금 가격이 별로 안 올라서 그래요.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 2000년으로 돌아갈까요? 2000년일 때 금 가격이 역사적으로 진짜 거의 가장 저점이었죠. 물론 막 한 200년 전 막 이렇게 따지면은 더 싼 때도 있었지만 1980년 이후부터 20년 동안 떨어져가지고 2000년에 최저점을 찍었어요. 이때 금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어땠을까요? 이때 근본이제 얘기하면 뭐 지금도 안 믿는데 근본이 이제 금이 가치가 있다. 금이 진짜 돈이다. 뭐 이런 말 하면 사람들이 진짜 귀뚱으로도 안 들었을 거예요.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심하게 안 들었을 거예요. 왜냐? 가격이 낮고 가격이 내려왔으니까 여태까지. 근데 인플레이션이 커지면서 금 가격이 치솟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각 국가 지금도 이미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네덜란드, 중국, 그리고 러시아, 폴란드, 헝가리 이런 국가들의 중앙은행 장이나 막 재무부 장관들이 금에 대한 필요성을 대놓고 얘기해요. 엄청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금 가격이 올라가면서 그런 이제 펌핑도 더해지면 사람들이 인식 바뀌는 거 한순간이에요. 진짜 솔직하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브릭스뿐만 아니라 그 동유럽 국가들을 포함한 그런 국가들이 금을 모으고 있는 그 국가들이 하려는 게 뭐냐면 근본이 통화를 만들려는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려는 거를 하고 있다는 걸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CBDC 때문에 금을 매입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화폐에 대한 인식을 바꿔버리게 그리고 역시 금이 짱이구나 약간 이런 인식이 생겨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거에 치중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인식이 바뀌었는데 막상 자기네가 보유한 금이 별로 없으면 사람들은 자기 국가도 안 믿을 거예요. 근데 그러한 인식이 바뀌어가는 그 타이밍에 금이 많은 국가들의 그런 인식이 이제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거죠.
예, 뭐 그런 거를 준비하고 있지 않나 라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